사람이 끔찍하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내 곁에 남겨야 할 사람과 칼같이 끊어내야 할 사람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는 것도 마냥 힘든 일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길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인연을 맺고 끊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근에 저도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댁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 때문에 질질 끌고 왔던 이 인연도 여기서 유통기한이 다 됐나 봐요. 제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았던 건지 지나간 세월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길 바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얘기만은 아니어서 이걸 남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제 사정을 아는 주변 분들께서 이만큼 속 시원한 사연이 어딨냐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 내어 톡톡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하대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마 제가 커오면서 기억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조금 평범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조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부모님 때문에 조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으니까요. 이혼이 지겨운 법정 싸움을 통해 법적으로 묶여있는 둘의 관계를 해소하는 거라면 조론은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젠틀하게 서로 안녕을 빌어주는 말 그대로 결혼관계를 졸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마 생소한 개념이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급진적인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개념이니까요. 전 자라면서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전까진 물론 두 분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날이 비일비재했지만 보통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금슬이 좋은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사례니까 신기해서 그렇게 TV에 나오는구나 싶었죠. 뭐 유별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유별나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고 전 그냥 저희 집이 참 편안하고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출난 게 싫었거든요. 1등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듯 없는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가족도 저만큼이나 그렇게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된 저를 앉혀놓고 부모님이 들려주신 조론 소식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죠. 순간 부모님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희 집안을 상대로 손가락질을 할 것을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는 제가 조금 싫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붙잡고 막 물어봤어요. 왜 굳이 헤어져야만 하냐고요. 남들도 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왜 두 사람만 유별나게 조론을 운운하며 꼭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원망을 쏟아내는 저에게 부모님은 그동안 저를 위해서 의무감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마무리하는 것도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거라며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듯 얘기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은 진작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제가 성인이 되어줄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라는 말을 부모님에게 듣는 자식의 기분, 여태까지 저를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것과 별개로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다 결정을 하고 나서 그저 통보만 한 것이 아니냐 원망을 쏟아내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절차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됐어요. 그나마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었던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됐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양육권 가져왔다고 아버지 얼굴이나 제대로 보고 싶었겠어요. 다행히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도 함께 살지 못하고 하숙 생활을 하게 됐고 그렇게 외로운 타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180도 달라졌어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뒤로 제 인생에 닥쳐왔던 수많은 풍파를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의 이혼은 뭐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이게 뭐 대수인가 싶을 일이긴 한데 그때는 삶의 굴곡이 그렇게도 없었는지 뭐 대단한 문제인 것 마냥 느껴졌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봤자 결국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주제에 괜한 자존심 부린 거죠. 대학가 근처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예술가며 회사원이며 전국 각지에서 하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희 하숙집은 자리가 한 번 차면 그 빈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저 역시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하게 된 학과 동기가 본인이 살고 있던 방을 물려준 덕분에 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던 하숙집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숙집을 운영하는 부부와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하숙생들이 저를 포함해 6명이나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사는 공간에서 전 그때 저를 덮친 강렬한 외로움을 조금씩 걷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저 역시 느끼지 못했지만 많은 외로운 시절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워낙 조용한 성격에 친구들이랑 활발하게 어울려서 노는 법도 없었고 집에 와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하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싫으나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숙 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친해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저랑 같이 방을 쓰던 소설가 지망생 언니였고 또 한 명이 아래층에 살고 있던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건 하숙집을 나오고 훨씬 더 후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연이 그렇게 시작된 걸 생각하면 참 신기하긴 하네요. 남편은 당시에 이제 막 회사를 들어간 사회 초년생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를 도서관에서 푸는 그야말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면 제 룸메이트 언니와 남편이 공용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사는 얘기를 막 늘어놓곤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대학생과 사회인의 차이라는 게 그땐 굉장히 넘지 못할 정도로 높은 벽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공모전 얘기, 회사 얘기들을 할 때마다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넌 나이도 어린애가 뭘 맨날 그렇게 세상 근심이란 근심은 다 끌어안고 사는 것처럼 죽상을 하고 돌아다니냐? 야, 몇 년만 더 있어봐. 머리 아픈 일 훨씬 더 많아. 그렇게 저녁에 셋이 둘러앉아서 맥주캔 하나 놓고 자기 전까지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소한 낙이라고 해야 할까요? 답답하고 힘든 늦게 찾아온 사춘기 같은 지금의 저의 상황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두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성격이었어요. 가족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술김에 고민 상담을 한답시고 털어놓긴 했지만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꼭 비밀을 지키겠다는 쪽지를 써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과 함께 문고리에 걸어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여자 대 남자로서의 호감이라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하는 동경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는 날들도 더 많아졌고 방학 때는 시간을 내서 같이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됐어요. 아빠를 제외하고는 운전을 하는 남자를 처음 봐서 그런지 조수석에서 괜히 운전석을 힐끔거리면서 가슴 설레기도 했었죠. 룸메이트 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몇 년만 있으면 머리 아픈 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했었나요? 확실히 저보다 1년이라도 더 살아본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현명하더라고요. 하하호호 즐겁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더 이상 골치 아픈 일 없겠다 싶었는데 그건 그냥 어린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네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연락도 없이 꼬박꼬박 돈만 붙여주시던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온 아버지의 연락에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닐까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불길한 예상은 비껴나가질 않았어요. 저에게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였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신 지도 딱 4년이 되었던 시기였네요. 이제는 확실히 낯설어져 버린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와 처음 보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의붓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는 의붓 어머니를 보고 제가 얼마나 벙쪘는지요.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무언가 설명할 틈도 없이 제가 냅다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하고 계셨던 의붓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지만 저는 그 모습만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조론 선언이 아버지의 외도 때문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했었으니까요. 아버지도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그런 게 아니라고 본인이 설명을 할 테니까 우선 앉아보라며 저를 계속 설득했고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주연이구나.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듣던 것보다 너무 예쁘네. 갑작스럽게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주연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아줌마가 힘들 때 아버지가 옆에서 힘이 많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아줌마도 아버지랑 주연이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만큼 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아줌마한테도 기회를 좀 줄 수 있을까? 아줌만 평생 자식도 없이 살다가 혼자가 돼서 주연이 같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꿈을 꿨었는데. 뭐 아버지라고 이혼하고 언제까지 혼자 살라는 법도 없고 마음 맞는 두 분이서 살림 차리고 살겠다는데 다 큰 딸이 관여할 일도 없지만은 그땐 뭔가 그렇게 화가 나고 싫었던 건지 원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만 그날 일만 생각하면 새어머니에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두 사람이 이미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해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는 척하냐. 다 늙어서 부끄럽지도 않냐.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그렇게 화를 냈었어요. 아버지가 들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었는지 저를 말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새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탁 막아 세우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애한테 2번이나 상처를 줘놓고 애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다고요. 맞는 말이었고 고맙기도 했지만 괜히 사춘기 애처럼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첫인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어요. 의붓 어머니, 지금은 함께 산 세월과 그간의 정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새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저희 아버지가 운수일을 하시거든요. 업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당량이 있다 보니까 뭐 벌이가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나 되죠. 저는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꾸역꾸역 억지로 이어오시면서 심적으로 힘드신 게 많았었단 모양이에요. 외가 쪽이 여러모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뻑하면 이모가 뭐 경찰서에 가 있네. 외삼촌이 돈을 떼어 먹었네. 저는 몰랐었는데 벌이가 풍족하지도 않은 아버지가 매번 그렇게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가 조론이라는 멋들어진 말로 포장을 했을 때에도 끝까지 부부간의 의리를 지키는 멋진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다고요.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지인분께 들은 얘기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혼자서 좀 마음 편히 살겠다고, 이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던 아버지인데 솔직히 저희 아버지 제가 봐도 외모도 성격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부추겼던 거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봐라. 원래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말년 보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저희 새어머니도 아버지랑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하셨대요. 새어머니 사연은 더 기구해요. 전 남편이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는 기쁨도 평생 누려보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새어머니 책임이라고 전 시댁에서 그렇게 구박을 한 모양이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자기 아들한테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겠죠. 새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부부에 대한 신의가 대단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이 아무리 새어머니에게 돌을 던져도 남편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남편도 슬슬 부모가 자신에게 쏟아내는 짜증을 새어머니 탓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너같이 재수 온 붙은 인간이 들어와서 내가 애가 끊긴 거다. 다른 여자랑 붙어 먹었으면 진작에 애 셋은 낳고도 남았다.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새어머니도 이혼을 결정하시게 된 겁니다. 두 분이 한 거라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끝이 좋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응어리가 졌겠어요. 남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공감대를 가지고 두 분이 서로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그래요.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뜬금없이 왜 다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나 했더니 내심 속으로 미안했답니다. 외가 쪽에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싸우는 일이 많아지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제 앞에서 보이면 상처라도 받을까 싶어 차라리 말을 말자 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세월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다면서요. 매일같이 싸늘한 집안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많이 늦긴 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나누면서 제대로 부모 노릇하면서 새어머니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하시는데 아무리 늦지막히 사춘기가 온 싸가지 없는 딸이라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무시하겠습니까? 마음이 영 내키진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짐도 급하게 정리하고 그 시간에 하숙집에 남아있던 룸메이트 언니에게만 겨우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왔어요. 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고요. 남편 얼굴을 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동안만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인연이라면 다시 볼 수 있겠지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새어머니와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행복했던 날들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새어머니가 징수선찬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싫다기보다는 그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어본 적도 없고 마냥 어색해서요. 새어머니는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제 상을 따로 차려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제 끼니를 챙겨주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정말이지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잘 아프지도 않는데 한번 아프면 크게 앓는 통에 죽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열이 펄펄 끓었거든요. 온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져서 죽을 것 같은데 선풍기를 켜면 추워서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으면 땀이 주룩주룩 나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뒤척거리다가 잠에 들었는데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에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따뜻한 수건으로 땀이 송글송글 올라와 있는 제 이마를 꾹꾹 눌러 닦아주시면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는 제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밤새 제 곁에서 이러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어서 눈물이 울컥 올라와요. 광대를 타고 또르르 흐르는 눈물에 혹시나 제가 많이 아파서 그런 건가 싶어서 놀란 새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는데 정말 귀신같이 마음이 편해지고 괜찮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새어머니의 정성 덕분이었는지 다음날 씻은 듯이 몸이 낫고 어색하지만 식사 자리에 함께 앉고 조금씩 저도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새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내 배 아파서 낫지도 않고 너무 늦게 만나긴 했지만 제가 누구보다 소중한 본인의 자식이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내 뒤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나한테도 있구나 싶어서 괜히 마음이 몽글거리고 따뜻해져요. 영영 이해를 못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발자국씩 물러나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족이 되는가 봅니다.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변하고 정말 원래부터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가족들 마냥 가까워질 무렵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쯤에 남편의 존재는 대학 시절 같은 하숙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사람 정도로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저도 정말 이제 바빠졌거든요. 대부분의 회사원이 그렇듯 아침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일어나서 입에 빵 조각을 물고 머리 휘날리면서 출근하고 날이 다 어둑어둑해져서야 지친 발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꾸라져서 잠드는 그런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한 3개월이 됐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 왔어요. 저랑 하숙집에서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 언니요. 예, 넌 무슨 잘 지낸다는 연락 한 통이 없어서 맨날 언니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냐? 나 이번에 드디어 공모전 합격했어. 드디어 등단이라고. 이제 언니도 글 써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됐다. 말로만 축하하지 말고 나와서 한턱 쏘는 거 얻어 먹어. 너 온다니까 오랜만에 진혁이도 나온다고 하더라. 너 진혁이랑은 아예 연락도 안 했다면서? 등단을 했으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한턱 쏘겠다는 얘기. 더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이름에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때 하숙집 주방에서 제가 한없이 동경했던 그 직장인의 모습으로 나도 성장했는데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면 남편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동안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바빠서 아예 잊고 살다시피 했지만 우연히 들려온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기념으로 새어머니가 사주신 원피스를 챙겨 입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한 번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서니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라고 아버지에게 핑계는 걱정하지 말라고 눈을 찡긋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그 순간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그냥 오랜만에 얼굴을 다시 본 것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내가 사실 이 사람을 엄청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언니의 등단 소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였는데 어느새 언니는 뭐 흐림 처리가 된 것처럼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그 술집에 저랑 남편 둘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주변이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남편의 얘기만 선명하게 들리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술에 취한 언니는 저희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무슨 얘기를 속닥거리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저희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을 열심히 나눴습니다. 남편은 그간 왜 연락이 없었는지 약간은 서운함을 내비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 자리를 시작으로 연인이 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들으신 새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낭만적인 인연이 다 있냐면서 저보다 더 좋아하셨고 아버지도 큰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키우면서 제가 뭐가 좋다, 뭐가 싫다 그렇게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할 상대를 데려온 것도 신기하지만 이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시키겠냐 그러셨답니다. 보통 딸 보내는 집안에서 더 아쉬워하고 반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결혼부터 잡음을 내면서 삐걱거렸던 건 시댁 쪽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지만 시어머니는 딱히 재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 재혼이야 개인의 선택이니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는 혼자서 남편을 키워내신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네가 아무리 남편을 잘 챙겨줘봤자 네가 나보다 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니? 라는 느낌이 첫인사 때부터 팍팍 풍겼죠. 인사를 가기 전부터 남편이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하긴 했어요. 어머님이 본인을 키우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다고요. 어지간한 유난이면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당연히 저도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건데 최소한 혼자서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그 쎄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건데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편의 만류로 제 눈이 잠깐 멀어 있었네요. 제가 처음 인사를 갔던 때였어요. 남편한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도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그렇게 들어서 인사를 갈 때도 그렇게 부담감 없이 갔었거든요. 어떤 분들 사연을 보면 첫인사를 갔을 때 괜히 시어머니가 텃세를 부린답시고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잔뜩 쫄아 있었거든요. 전 가자마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서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힘드시게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냐,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러면 제가 양손 더 무겁게 올 걸 그랬다며 머쓱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고요. 내가 설마 너 양껏 먹으라고 이렇게 차렸겠어? 다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차린 거지.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칼질 하나 못하는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겠니? 사람이 하다 보면 다 느는 거지. 오늘은 처음이니까 맛있게 먹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뭐 좋아하는지 뭐 못 먹는지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마누라라고 명함 내밀고 살 수 있지 않겠어? 어머, 아유, 나 부담 주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맛있게들 들어, 어서. 순간적으로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됐었나 봐요. 어머님이 막 호호 웃으면서 농담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그러시고 남편도 엄마가 장난이 과한 거라면서 누가 보면 평소에 맨날 이렇게 한상 차려놓고 먹는 줄 알겠다고 그러면서 웃으며 넘어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 혼자만 거기서 덩그러니 이상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영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첫인사고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웃으면서 자리를 계속 이어갔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영 불편한 첫인사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래요. 저 완전히 사기 결혼 당했다고요. 첫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무래도 여간 마음이 찝찝해서 어머님이 당신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성에 차실지 모르겠다고 은근히 돌려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남편이 분명히 괜히 처음 인사받는 자리라 어머님도 괜히 힘이 들어가서 그러신 것 같다. 평소에는 저러시는 분이 아니신데 괜히 저러신다 그랬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사기라고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우리 아들 유난히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원래 안 저러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다고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를 기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유난이길래 그러시냐고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찝찝한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어머님 첫 생신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한 일주일 전부터 좋은 재료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선물 준비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똑같이 못해드려도 그래도 시집와서 처음 챙기는 생신이니까 이렇게 거하게 잘 챙겨드리고 점수를 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일상을 받으신 어머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기에 당황하긴 했지만 내 성의가 그 정도로 마음에 드신 건가 뿌듯했죠. 그 뒤에 어머님 얘기를 듣고 제 예상과 전혀 맞지 않아서 아주 깜짝 놀랐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아들 잘 둬서 이런 것도 다 받아보고 아휴 고마워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동안 혼자 키운다고 별별 고생을 다 했는데 아들 잘 키워서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네. 남편도 어머니의 말씀에 당황해서 생일상을 이 사람이 다 차렸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얘기를 하고 전 거기서 정말 당황해서 벙진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 잘 둬서가 될 수 있나요? 아들 잘 둬서 며느리를 잘 들여서라면 또 몰라도요. 정말 그동안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것의 표현이라도 하고 싶으신지 가슴을 퍽퍽 치면서 우시기에 당황해서 급히 달래드리긴 했다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아들 가진 어머님들 많이 보긴 했지만 사람을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면서 민망하게 만드는 분은 아마 세상에 저희 어머님 한 분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넘어가면 다행이게요. 은근히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거, 그거 저도 당해봤어요. 정말로 제가 모자란 게 있어서 비교당하는 거라면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비교를 당하는 이유가 사실 까놓고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순순히 내놓아라 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어머님의 방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다른 며느리들은 어디도 보내주고 어디도 보내줬다더라. 우리 며느리는 집안이 모자라서 꼭 그냥 얘기하면 될 걸 집안이 모자라서라는 얘기를 해서 속을 확 긁는 분이세요. 거기다 똑같이 지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머님이랑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여튼 집안이 모자라서 나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줄 돈도 없지? 이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설령 돈이 있더라도 그런 소리 하는 어머님 비행기 태워서 보내드리고 싶겠어요. 처음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난감해했다가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네, 어머님 맞아요. 저희 집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응수하고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죠. 저도 골치 아픈 시어머니 겪으면서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렇게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아들 사랑이 도를 넘어서 저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기에 저도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살살 속을 긁으시는 분이 언제라고 선을 안 넘으시겠어요? 그냥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을 넘어버릴 수 있는, 아니 그냥 그런 선이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웃으면서 맞받아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갑자기 다급하게 연락이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병원으로 빨리 와야 할 것 같다고요. 새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얼마나 우셨는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일단 진정하시고 심호흡하세요. 어머니 괜찮을 거야. 여태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어디가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요. 항상 활기차고 건강하셨던 새어머니였기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없었던 빈혈이나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시기도 하니까 날씨가 좋지 않은데 너무 무리를 하신 건가, 그냥 피로하셔서 잠깐 정신을 놓으신 건가, 걱정이 많으신 아버지가 또 저렇게 유난을 떠시는 거겠지 하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까 수술실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아버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뇌출혈이래요. 결혼을 하고 나서 종종 찾아뵀을 때도 그런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라니요. 아버지 옆에 저도 무너져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저에게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고 하지만 새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그동안의 사랑은 평생 동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고 넓은데 이제서야 철이 든 딸이 제대로 어머니 소리를 불러보면서 그 은혜를 갚아볼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어쩌면 좋냐고요. 수술실 밖에서 제발 수술이 무사히 끝날 거라 아버지랑 둘이서 손을 부여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그런 존재셨으니까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사람이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쫓아온 남편도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수술실 앞에 내내 지키고 있는 아버지와 저를 챙기며 옆에서 힘을 주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새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땀을 닦으면서 숨을 고르는 의사를 붙잡고 저랑 아버지가 막 물었죠. 수술은 어떻게 됐냐, 잘 됐냐, 이제 더 이상 안 아픈 거냐 하고요. 의사가 그래요. 이건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병이라고요.
우선 이번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던 만큼 당분간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언제 다시 위험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까 보호자님이 옆에서 상주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우선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고비를 넘겼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대수술이었던 만큼 당분간은 누군가 새어머니 옆에 붙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상 좋은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남편의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본인이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온 새어머니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5만 가지 감정이 다 스치고 지나가서 그 손을 붙잡고 펑펑 눈물만 쏟고 있던 제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뚝 잘랐어요. 아버지 지금 연세를 생각하세요. 운전은 제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집에서 병원까지 몇 시간인데 매일같이 통원 치료를 받겠다고 이 거리를 아버지가 어떻게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려고 그래요.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생각을 좀 더 해봐요. 마음 같아서는 새어머니를 잠깐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허락 없이 그런 중대사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저도 쉽사리 말을 꺼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이 병원을 오래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병원 다니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솔직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서스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도 계속 저희 남편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이고 허리까지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셨고요. 길게도 아닙니다. 딱 2개월이에요. 새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쓰실 방도 정리하고 2달이지만 당장 써야 할 집기들도 좀 갖춰놓고 수술을 마치고 일어나신 새어머니는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만 저희가 좀 모시겠다는 얘기에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괜히 부부 사이에 끼는 것 같아서 염치가 없다면서 그냥 아버지랑 같이 병원 다녀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아버지 나이 이제 70이에요. 괜히 이렇게 병원 왔다 갔다 운전하시다가 사고라도 나서 2분 다 잘못되시면 그러면 전 어떡하라고요. 길게도 아니고 겨우 2달이에요. 어머니도 불편하시겠지만 있는 동안만이라도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계시려고 생각해봐요. 일단 낫고 봐야죠. 사람이 안 아프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장모님 모시는 건 2달이 아니라 2년이라도 좋다고 너스레를 떨고 그 얘기에 새어머니도 고마워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힘든 순간에 우리 가족한테 큰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그런데 저희에게 아직 큰 산이 하나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집에 자주 안 오시는 분이었다면 정말 새어머니를 모시는 2달 동안 저희 둘이서 비밀로 할까 생각도 했었죠. 그러기에는 반찬을 갖다 주고 오다가 들렸다며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찾아뵈시는 어머님이 혹여 나중에라도 저희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더 노발대발 하실 일 같아서 괜히 불편한 비밀을 만들지 말자고 제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는 건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집에 가겠다고요. 뭐 이런 걸로 화내실 거 안 내시겠냐 싶겠냐마는 건강식품이며 선물 세트를 바리바리 사서 시댁으로 찾아가니까 어머님이 선물은 얼른 받아드시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살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둘이서 식사를 하고 속 시원하게 본론을 털어놨습니다.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지금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병원을 모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2달만 저희 집에서 모시겠다고요. 당연히 남편 얘기도 했죠. 남편이 먼저 제안한 일이다. 최대한 남편 일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저도 많이 신경 쓰겠다. 어머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왜냐고요? 이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어머님의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구겨지는 걸 뻔히 보고 있었으니까요. 아, 뭔가 일이 터져도 제대로 터지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난리를 피우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 얼굴을 보면 겁을 먹지 않겠어요? 괜히 침이 꼴깍 넘어가고 입이 바싹 마르는 느낌에 눈앞에 있는 물잔을 집어들어서 물을 겨우 한 모금 마시고 목을 축이는데 그때 눈앞이 진짜 번쩍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물잔을 놓치고 바닥에 흥건하게 물이 흐르는데 뺨이 얼얼해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제 뺨을 날린 거라니까요. 저 무슨 그 앞에서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뺨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 지금 내가 위험하다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싶은 순간이 직감적으로 딱 오잖아요. 저 그때 시어머니 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눈이 완전 돌아가지고 저를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이건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완전 미쳤구나 싶었어요. 네 애미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년아.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데려다가 아픈 년 병수발을 시키려고 들어. 그 여자는 아주 남자 없으면 못 산다니? 본처 밀어내고 후처로 들어와가지고는 안주인 자리 차지한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 아들까지 그 더러운 소나기를 뻗치려고? 어디 가서 그 여자가 널 낳았다고 해도 믿겠다. 뻔뻔하게 아주 그냥 쌍으로 돌아가지고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을 처가 눈치를 보게 해? 네가 뭘 잘했다고? 아니 네가 뭘 잘났다고? 무서워서 도망가려고만 하다가 어머님의 얘기에 저도 완전히 꼭지가 돌았죠. 차라리 제 욕을 하셨더라면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새어머니 욕을 하니까 그때는 뭐 친어머니 새어머니 구분하면서 화가 났겠어요. 그냥 뻔뻔하게 제 어머니 욕을 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다 하신 거냐고 그게 할 소리냐고 저도 눈 똑바로 뜨고 따졌죠. 말을 하긴 다 하긴 뭘 다 해. 하여튼 가난한 집구석이 더 유난을 떤다니. 돈이 없으니까 알아눕게 생겼는데 간병 맡길 사람 하나 못 구하지. 아이고. 지엠이 간병 하나 못 붙여주는 가난뱅이가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눈가를 똑바로 뜨고 대들어. 야, 내가 우리 아들 귀하게 길러놨는데 내 아들이 벌어놓은 돈을 왜 네 애미 병수발 드는 데 써야 되냐고. 결국 속셈이 뻔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돈이 혹시라도 처가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벌벌 떤 거였죠. 지금 저희 새어머니는 아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2달 가족끼리 보듬어줄 생각은 못할 망정 돈이 되네 안 되네 그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뻔뻔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무식한 여편네가 다른 식으로 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뺨 한 대 얻어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저 그렇게 호구 아니에요. 제가 한 대 얻어 맞았으면 적어도 2대는 올려줘야죠. 뭐 악기라도 들린 것 마냥 제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어대는 시어머니의 손을 팩하니 뿌리치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 쳐다봐요. 저도 똑같이 시모 뺨 한 대 시원하게 갈겨줬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돌아가고 네가 지금 이 집에서 이혼을 당하고 싶은 거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이 미련한 여편네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이혼을 당하긴 왜 당해? 이혼을 해도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이런 미친 집구석에 내가 아무리 남편이 좋다지만 남자의 미친 여자도 아니고 우리 집 그렇게 욕을 하는 미친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살 정도의 위인으로 보여? 정신 차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미친 집구석 보고 니네 아들 걷어주기나 한대? 네가 하도 돈돈거려서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우습고 유치하게 나와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안 하면 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번 한 번만 제대로 말해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 이제 어차피 이 집이랑 더 이상 인연 없는 마당에 이런 얘기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다만
우리 엄마 강남에 빌딩만 2채 있는 사람이야. 집구석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낑낑거리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냉큼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 집구석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야? 뭐? 강남에 빌딩이 2채? 결혼할 때 그런 얘기 없었잖아. 네가 하도 맨날 가난한 척을 해가지고 집구석도 그지인 줄 알았더니만. 결혼할 때 그런 얘기했으면 너처럼 욕심 많은 할망구가 우리 엄마 재산 어떻게든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호시탐탐 궁리했을 거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집이 왜 그지야? 그지인 건 니네 집구석이겠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해봐라. 네 아들 앞으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그제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저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하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고 어깨를 확 밀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랑도 한바탕 했어요. 이혼 서류를 다 작성해서 그래도 당신이랑은 그간의 정이 있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라 하니까 남편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자기가 엄마랑 인연을 끊고 살 수 있다고.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 인연을 어떻게 끊겠어요. 물보다 진한 게 피인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지금 당신 때문에 아들이 이혼까지 하게 생겼으니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희생한 게 있으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 챙겨줘야 한답니다. 니네 엄마 강남에 빌딩 2채 있으니까 위자료로 그것 중에 한 채는 받아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 정말 욕심에 눈이 돌아버린 여자구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집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갔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자기 엄마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집 밖으로 질질 끌어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요. 부모를 잘못 만나 태어난 것도 자기 잘못이라면 자기 잘못이고 엄마가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한 것도 다 자기 탓이라면서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만 생각하면 저도 속쓰리고 마음 아프죠. 그런데 남편 하나 믿고 살아가기엔 그 미친 시어머니 감당할 자신도 없고 결국 남편 말대로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역할 못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지금이야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고쳐보겠다, 잘해보겠다.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말뿐만인 사람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믿고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결국 남편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새어머니 몸도 저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꺼내서 저희 집도 한바탕 쑥대밭이 됐지만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인연과 잘못된 인연을 바로잡는 거라 단호하게 나오는 제 모습에 아버지도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눈치예요. 아마 제 시모는 남편에게 평생 원망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지만 부모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사연을 쓰는 지금도 남편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가 계속 오고 있지만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가 않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 뺨 한 대라도 제대로 돌려주고 나와서 참 다행이다 싶다니까요. 앞으로 그 미친 시모의 앞길이 꽉꽉 막히길 기원하며 이만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셔서 도장을 찍으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간직해왔던 큰 비밀을 시댁 식구들에게 들켜버렸거든요. 남편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말을 들으면 그쪽 편, 제 말을 들으면 제 편을 들며 힘들어하고 있죠. 어떻게 저희 고부 사이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제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남편이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시아버지와 재혼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새엄마예요. 그리고 남편 밑으로는 시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낳은 자신의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신랑이 동생들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리 탐탁치 않아 있지만 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에 인사를 가서 시부모님과 도련님들을 보고 나니까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뭐 딱히 도련님들이 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기분이 찝찝한 건 있었거든요. 은근히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남편만 그 집에서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간 날 그래도 며느리감이 온다고 밥상을 차려주시기는 했는데 반찬이 그냥 정말 딱 집에서 먹는 밥 한 끼 그대로 차려낸 것 같았어요. 그냥 집 반찬 몇 개랑 생선 몇 마리 굽고 국 한 대접씩 퍼올린 그런 밥상. 도련님들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소박한 거 아니오? 그래도 첫째 며느리 보는 밥상인데 평소 먹던 것보다 어째 더 부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형수님 되실 분 오신다고 맛있는 거 잔뜩 먹을 줄 알고 나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뭘 그러니? 애들이 전에는 하지도 않던 밥상머리 앞에서 투정을 당하고 있어. 아유, 미안해요. 애들이 좀 딸 같은 아들들이라 농담들도 참 잘해요.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한 식구 되면 이렇게 먹겠거니 하고 맛있게 먹어줘요. 제가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거의 60세셨거든요. 그때까지도 어디 복지관 같은 데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면 바쁘게 사시는 모양이시더라고요. 그러니 말이라도 인사치레로 교양 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근데 밥상을 보니까요. 은근히 거기서부터 차별이 느껴지는 거죠. 그나마 있는 생선 반찬이며 간 만든 제철 음식 담긴 반찬 그릇은 전부 둘째, 셋째 아들들 앞으로 가까이 밀어놓고 저희 앞에는 묵은 김치 같은 것들만 놓여져 있는걸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자세히 보면 국에 있는 고기나 건더기도 월등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들 그릇에만 풍성했고 심지어 밥도 저희 밥에는 오래된 밥을 보태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새밥을 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전 이 모든 것에 어머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파악을 했죠.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도 이 정도면 평소에 이 남자는 대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자라는 걸까? 앞으로도 이런 대접 정도가 최선이니까 큰 기대는 말라는 선전포고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불쌍한 남자. 빨리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뭔지 보여주고 말겠어. 그렇게 저는 시댁의 어이없는 대접에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측은지심을 품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댁과는 별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만날 일 자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어차피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었고 사람들 온다고 음식 장만하기 귀찮다고 저희더러 오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던걸요. 남편은 내심 결혼도 했고 명절 같은 때나 집에 찾아가서 가족의 정도 느끼고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어머님이 혹여나 올세라 나서서 질색하며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찾아뵐 일이 크게 없었어요. 듣기로 아버님은 평생 변변한 돈벌이를 해본 적이 없이 어머님에게만 의지해서 그런지 한 집안의 가정이라기보다는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든지 어머님의 의견을 적극 따르는 듯 싶었고요. 아들 며느리가 보고 싶어도 먼저 말도 못 꺼내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저를 두고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 시댁복이 많다고요. 야, 넌 이번 명절에도 시댁 안 갔냐? 그렇지. 넌 진짜 복 받았다. 그럼 명절 스트레스도 없을 거 아니야. 나도 마음 편히 연휴 내내 늘어지게 늦잠 자고 가고 싶을 때 친정도 가고 그러고 싶다 얘. 그런데 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창피하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말을 못했지만 시댁에서는 은근히 저희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즈음에 참 열이 확 뻗치는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막내 도련님이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준비를 꽤 오래 했어요. 마침 출국 날이 임박해서 그래도 외국에 오래 나가 있을 건데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 딴에는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통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지 뭘. 다들 바쁘게 사느라 그러니까 이해한다. 근데 웬일이냐? 이번 추석 때는 가서 음식장만도 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요, 어머님. 전에 듣기로 막내 도련님이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신다면서요. 그 전에 인사도 나눌 겸 겸사겸사 해서요. 아유, 그럴 필요 없다. 걔 안 그래도 갈 준비하느라고 바쁜 애라서 올 추석 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 나도 이모들이랑 어디 좀 가기로 해서 그냥 다음에 보자꾸나. 이렇게 긋고 올 필요 없다고 하시니 그런가 하고 남편에게도 그냥 얘기만 전하고 말았어요. 어머님한테 아까 전화 드렸는데 이번에도 올 필요 없다고 하시네. 미국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출국하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되지. 챙겨줘서 고마워, 여보. 그런데요, 저희 막내 도련님이 가족들끼리 일상 안부나 주고받자고 만든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의 아무도 뭘 올리지 않아서 잊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안일을 하는데 카톡 한 수십 번을 연달아 올리길래 휴대폰을 들여다봤더니 글쎄 시댁 식구들이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한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 바로 밑에 도련님은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 도련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까지 초대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막내 도련님은 사진과 함께 글도 같이 올렸는데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다들 만나서 또 좋은 추억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 몸 건강히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둘째 형 여자친구분 제가 방금 사진 올리면서 초대했어요. 다음에 뵐 때 둘째 형수님이 되어 있겠네요. 다들 몸 건강하시고 한국 들어오는 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아무리 다른 엄마한테서 태어난 형이라지만 이건 큰형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우리가 갈 수 있든 갈 수 없든 어쨌든 전화 한 통이라도 줄 수는 없었던 건지. 게다가 제가 어머님께 전화까지 드려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이런 자리가 있다고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겠냐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나중에는 되려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야,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봤어? 막내 도련님 출국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만 모인 거.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당신 동생들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당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신경 꺼. 그렇게 생각하려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우연히들 만난 거겠지. 그래, 우연히 만났다고 치자. 그럼 그때라도 우리한테 전화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놓고 우리 보란 듯이 사진 올리는 건 또 뭐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만해. 나라고 섭섭한 마음이 없는 줄 알아? 그래, 나 평생 이런 대접 받고 컸어. 그걸 그렇게 쿡쿡 찔러야 속이 시원하냐?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신경 꺼.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나서서 그래? 우라통이 나서 도련님한테건 시어머니한테건 전화해서 따지기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며 이러니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니 들쑤시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말처럼 난 시댁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편히 살자고 마음먹기로 했어요. 남편도 속상했겠죠. 그런데 말해봤자 그동안 자라온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정말 구박도 많이 받고 서러운 꼴을 많이 당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특히 경계하는 건 그거였어요. 남편이 큰아들이랍시고 자기가 낳은 둘째, 셋째 아들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해 했거든요. 그렇다고 물려주실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님은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신 바가 없기에 시어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 키우며 그나마 일궈놓은 재산을 남의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불통이 희한하게 저에게 튀더라고요. 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어요. 아무래도 제 친정이 좀 부자고 돈이 있으면 시댁 돈을 탐하지 않을 텐데 둘 다 형편이 그럭저럭이니 나중에라도 시댁에 손을 벌릴까봐 벌써부터 저를 대놓고 구박하고 무시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자라면 조금 탐나는 것이 생겨도 눈에 휘둥그리에 떠지기 마련인데 넌 행여나 그런 종자는 아니지? 우리 기브 앤 테이크는 확실히 하자꾸나. 나 너한테 받을 것도 없지만 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적선이라도 바라듯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라고. 그런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는 참 태도가 180도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둘째 도련님이 사진 속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어머님 재산을 축내기라도 할까봐 볼 때마다 저를 구박하고 또 볼 일도 그닥 만들지 않고 멀리하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제야 제 며느리 제 아들 식구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없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명절 때면 다 같이 모여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한테나 친척들한테나 제 앞에서도 둘째 며느리라면 얼마나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기 바빴는데요. 동서와 둘째 도련님의 결혼 소식을 알리려고 오랜만에 저희를 부르셨을 때였어요. 둘째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너희들도 곧 보겠지만 나는 걔가 참 마음에 든다. 그 집에서 결혼을 좀 반대는 했는데 내가 이 결혼을 성사시키느라 애를 좀 썼어. 별로 궁금하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선 무척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에 여쭤봤죠. 어머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봐요. 둘째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아주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일단 애가 고급스럽지 않니? 아직 못 봤지? 보면 알 거다. 태생부터가 귀하게 자라서 어찌나 귀티가 흐르는지. 걔가 강남의 유명한 파라군을 다니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용을 배웠다고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집안에 돈도 얼마나 많겠어. 아버님은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기업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 나처럼 일을 할 것도 없지. 가정주부로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오셨대. 그뿐인 줄 아니? 무남동녀 외딸이라 어찌나 사랑이 극진하신지. 걔가 결혼할 때 혼수를 이것저것 죄다 해주신다는 걸 내가 다 마다했지 뭐냐. 우리 집도 못해가는데 그런 걸 넙죽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 걸친 것도 죄다 명품에 걷는 것도 사뿐사뿐 한 마리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니까. 말수도 적고 기품이 있는 게 우리 집안 격이 높아지는 것 같더구나. 조금, 많이 서운하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은 저나 저희 집안을 참 많이 무시하셨거든요. 듣지 않니?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아가씨를 키웠다고?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겠네. 가난한 형편에 딸같이 건사하시려면. 그래도 우리 애가 착해서 앞으로는 팔자가 좀 괜찮아질 거야. 첫 만남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갔는데 웬 쓰레기를 그렇게 내놓으셨는지 집 앞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대여섯 개씩 놓여 있는 거예요. 언뜻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글쎄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근데 저기 쓰레기 봉투 저게 다 뭐예요? 어머, 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 쓰레기 내가 버릴 테니까 그냥 둬라. 아니, 웬 이불을 버리신 것 같은데 이불은 의류수거함에 못 넣나요? 제가 다시 꺼내볼까요?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고 전 참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혼수로 맞춰주신 이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절 홀로 키우셨고 또 딸을 시집 보내면서 무척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친정 엄마가 없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긴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이불이요. 그런 아버지가 손수 시장에서 발품 팔아가며 제일 좋은 걸로 두툼하게 맞춰서 보내주신 솜이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혼수로 깨끗한 이불 한 채씩 해줬다고 하시면서요. 딸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불을 맞춰주셨는데 그걸 포장도 안 뜯고 고스란히 버리다니요. 세상에, 이거 저희 아버지가 혼수로 보내주셨던 이불 아니에요? 어머니, 대체 이걸 왜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또 왜 열어보고 있어?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영 안 쓸 것 같아서 내놓은 거야. 나는 시장에서 산 이불 안 덮거든. 그리고 이제 둘째네 결혼해서 들어오면 집안 살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안 쓰는 건 바로바로 처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버렸지. 아유, 이불 받았을 적에 너희 아버지 고생하신 거 알고 충분히 감사 표현했잖아. 이게 다 정성이고 정인 걸 내가 모르겠니? 그 마음 내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이까지 이불 버린다고 뭘 그렇게 성화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정성에 감복하셨으면 그렇게 이불을 쉽게 내다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살림살이를 정리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하필 저희 아버지가 혼수로 보내신 이불이라니. 어머님이 그리고 저희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신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칭찬이나 하신 적이 있으시겠어요? 무슨 가까이 대하면 본인 수준이 낮아질 것처럼 멀리하고 또 하대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니 가족 모임이라도 자주 해서 더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는 영 둘째 며느리를 대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그러니 그때부터 저희는 뻔질나게 불러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그동안 못 받아본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건지 가족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만 해도 해벨레 해가지고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엄마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하시네? 어디서 좋은 해산물 잔뜩 선물 받으셨나 봐. 당신 괜찮지? 이렇게 갑자기? 이따가 오후에 첫째 데리고 박물관에 가기로 했잖아. 그건 다음에 가도 되지. 모처럼 둘째네도 온다는데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자. 당신 해산물 좋아하잖아. 어? 알았어. 준비할게.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 그렇게 허겁지겁 아이를 챙겨서 시댁에 가면 늘 둘째네는 주인공처럼 나중에 등장하고 음식 장만이며 뒤치다거리는 저희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면 앞치마부터 건넸던걸요. 너 마침 잘 왔다. 이 전복 손질 좀 해라. 내가 어제 네일숍 가서 손톱 정리를 좀 하고 왔더니 만지기가 영 그렇네. 어머, 어머님이 웬일로 그런 데를 가셨어요? 저번에 제가 하고 왔을 때 그런 손톱 치장 요란스러워서 싫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요전번에 둘째네가 손톱을 아주 고상한 색깔로 칠해갖고 왔는데 그게 몇 날 며칠을 아른거리지 뭐냐. 나도 그 길로 가서 한번 해보니까 아주 그냥 손이 보드랍게 어루만져주고 말도 붙여주고 하는데 어깨가 으쓱하니 좋더구나. 이따 둘째 오면 자랑해볼 셈이야.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둘째 노래를 부르시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시어머니의 둘째 사랑은 기가 막힌 짝사랑이라는 걸요. 둘째는 참 곱게 자라서 그런지 좋게 말하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 없달까요? 글쎄 처음 시집와서 명절이니 자고 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면전에 대놓고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인데 벌써 가려고? 자고 가지 그러니. 저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어차피 다시 올 거를 왜 번거롭게 가서 다시 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베개요. 찝찝해서 못 베겠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언제 빠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다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려서 사실 저희 시어머님이요. 위생관념이 심각하게 없으시거든요. 그게 다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인데
저도 처음에 시집와서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 남편이랑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솔직히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청소라는 걸 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강아지도 키우는데 집에 문 딱 열고 들어가면요. 강아지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지린내와 섞여서 코를 찌르고요. 집안 곳곳에서 뭘 그렇게 쌓아두신 게 많은지 저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도련님들 학교 다닐 때 쓰던 문제집부터 대학 때 전공책까지 산을 이루고 있어요. 소복하게 쌓인 먼지는 옵션이죠. 그런 분이 제가 혼수로 장만한 이불은 냅다 가져다가 버리셨으니 제가 지금까지 한처럼 못 잊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주방은 진짜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냉장고 정리라는 것도 평생 하실 줄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저 남은 음식은 반찬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고 또 넣고 그나마도 넣을 반찬통이 없이 냉장고가 꽉 차면 좀 비워내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 곱게 자랐다는 동서가 처음 시댁에 와서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에게도 흉보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더러워서 어머님 댁에 가기 싫어요. 저번에 바퀴벌레 나온 거 보셨죠? 저 태어나서 바퀴벌레 처음 봐요. 너무 징그럽고 끔찍한 거예요. 혹시 저희 옷이나 가방에 묻어서 저희 집까지 가면 어떻게 하죠? 제발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형님이 어떻게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동서는 시댁에서는 화장실도 안 가요. 도련님을 꼬셔서 밖에 커피를 마시러 가자, 뭘 사러 가자 하면서 어지간하면 외부 화장실을 쓰고요. 시어머님이 저 때는 해주지도 않던 갖은 사내진미를 해다 바쳐도 동서는 거의 젓가락도 안 된다니까요. 어머님, 이거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좀 시큼한 냄새가 나요. 뭘 언제 사긴 언제 사? 너네 온다고 어제 사온 거야. 냄새가 나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니, 저기 식재료에 문제 있는 거 아니라면 설거지를 또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저 주방에 있는 수세미랑 이상한 빨래빈도 같은 세제 다 가져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 제대로 안 되고 그릇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저 비위상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한 술이라도 먹어야지. 배가 고파서 어째? 만약에 제가요, 비위 상한다고 음식을 그대로 다 내버렸으면 어머님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동서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은 그저 어머님이라면 내내 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님이 어디서 10년 묵은 음식을 가져와도 꾸역꾸역 먹을 위인이죠. 그러고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음식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당신 괜찮아? 먹을만해? 맛있는데 왜 그래? 다들 안 먹을 거면 저 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엄마 음식 솜씨 많이 늘었는데? 집에 갈 때 이것 좀 싸주세요. 남편은 무슨 집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줘도 하지도 않던 칭찬이며 너스레를 떨어가며 혼자만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부부가 만만한지 동서 앞에서 민망한 일이 생기면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서에게 무시당하는 자격지심을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에게도 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막내 도련님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셨으니 제외하고 늘 아들 거리는 둘째 아들과 동서가 1순위였죠. 그 다음은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 아버님이고요. 남의 자식인 제 남편과 저는 3순위. 아니 그것보다도 아주 낮은 순위로 급을 매겨 하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머님은 저를 은근히 하인 부리듯이 했어요. 명절 전이면 꼭 저를 불러서 온 집안 대청소와 이불, 빨래, 냉장고 청소 등을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동안 명절 때 찾아뵙지 못했으니 이렇게라도 도와드리자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참에 이불도 싹 꺼내서 빨자. 저번에 보니까 둘째가 좀 피부가 민감한 것 같더라고. 가끔 그렇게 대놓고 언제 이불 빨래했냐고 물어보는데
아유, 내가 좀 민망할 때가 많어. 너는 평생 능력도 없고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돈 벌면서 살림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미처 신경 못 쓴 걸 걔가 얘기를 해주니까 어쩌면 고맙기도 하지. 시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말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느껴지시죠?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은 깔끔하게 못해도 그 연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나마 저보다 급이 높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우습죠? 그렇게 급을 나눠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래에 두면 동서에게 무시당하는 서름이 달래지고 망가진 자존심이 좀 회복되시나 봐요. 동서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시는 걸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어머님 냉장고를 열다가 쾌쾌한 냄새에 그만 코를 틀어주고 만 적이 있었어요. 뭐가 썩어도 단단히 썩은 모양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번에 제 등짝을 후려치시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네 남편 낳진 않았어도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내 냉장고를 보고 그렇게 대놓고 코를 틀어막아? 지금 나한테 너 부엌일 시킨다고 시위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은 이 썩은 내가 안 나세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코를 틀어막은 거라고요. 이건 동서라도 그랬을 거고 어쩌면 더 심하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동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이렇게 나무라세요? 걔랑 너랑 같아? 너랑은 급이 다르잖아, 급이. 네가 둘째처럼 집안이 좋기를 해. 나처럼 능력이 있어서 밖에서 돈을 몇백만 원씩 벌어오기를 해. 저 정말 서러웠어요. 아무리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전 어머니에게 정말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저희 남편까지 싸잡아서 애들이 버릇이 없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네 하는 말을 들을까봐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선 시댁을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나 동서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피하고 혼자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참 문제죠. 그렇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선지 끝까지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엄마랑 뭔 일이 있었어? 엄마가 요새 당신한테 전화 걸어도 안 받는다며. 내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요. 그냥 어머님이랑은 자주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할머니고 나이 드신 분들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장인어른이랑 당신이랑 애들한테 더 잘할게. 마음 좀 풀어봐.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전 큰 상처 받았고 당분간은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막내가 잠깐 한국 들어온대. 엄마가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하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만 참석하면 안 될까? 자기도 막내 유학 갈 때 식사 한 번 못했다고 무척 서운해 했었잖아. 나도 막내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 하필이면 막내 도련님은 왜 이럴 때 귀국을 하시는 걸까요? 전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댁에서 저와 아이들 없이 뻘쭘하게 따돌림 당하며 앉아있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엾어서 그래,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시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에 꾸역꾸역 늑장을 부리면서 갔더니 웬일로 이번에는 상을 다 차려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번 일도 있었고 제가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마음에 앙금이 있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찌어찌 자리에들 앉았고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삼겹살이다. 엄마 미국에 있으니까 이 집에서 굽는 삼겹살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알아? 거기서는 무슨 마당에서 바베큐란 걸 해먹는데 난 그것보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고기며 김치며 마늘이며 잔뜩 올려서 구워 먹는 게 그리웠다고. 막내 도련님만 신이 나서 떠들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묘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는 늦게 온 애가 상도 다 차려놨더니만 멀뚱멀뚱 앉아서 뭘 하니? 네 동서가 이런 삼겹살이나 구울 사람이야?
보자 하니까 네가 왜 입이 대빨 나와서 콧대가 하늘 끝까지 솟았는지 모르겠네. 이 고긴 네가 구워. 능력도 없는 쓰레기 같은 네가 구워. 그러면서 급기야 제 얼굴에 동서가 고기를 굽고 있던 집게를 빼앗아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집게를 얼굴에 냅다 집어던지니 어디 맞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있죠? 반사적으로 놀라서 으악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줬는데 동서가 갑자기 나서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보니까 동서는 식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고기를 굽느라 밥은 안 먹고 대신 막내 도련님이 미국에서 사온 양주를 홀짝홀짝 들이키고 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취한 모습이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형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대체 형님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형님이 누구긴 누구야? 형님은 비참하게 살던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전 평생 형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들 형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정말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동서는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남에서 네로라는 부잣집의 무남 동녀에 강남의 유명한 학군을 졸업해서 무용까지 전공한 여대생, 그 배경이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게 바로 저였고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기 전 시댁 단톡방에 동서와 시댁 식구들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처음에 볼 땐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동서의 얼굴이 이상하게 어디에서 많이 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동생들을 만나러 갔다가 맞다 얘가 걔구나 하고 동서의 얼굴을 기억해낸 거예요. 사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바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집에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몸이 부서져라 알바를 해도 벌이는 시원찮고 그래서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일자리로 잠시나마 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맹세코 가슴에 손을 걸고 아버지를 걸고 막 2차 나가거나 한 적은 절대 없고요. 그저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 말동무만 조금씩 해주는 정도였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긴 했지만 하여튼 터치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런 데서 일을 하면 아름아름 일을 하는 또래 애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건너가게에서 일하는 애들과 안면이 트고 서로 손님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때 알고 지냈던 동생이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그때 알고 지냈던 언니들과 동생들을 수소문한 끝에 동서의 집과 일하는 곳을 알아내게 됐죠. 한날은 동서의 집 앞에 몰래 서 있다가 동서가 나가는 길을 뒤를 밟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 결과 동서는 여전히 허름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이면 미용실에 들렸다가 술집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얼른 남편과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컸죠. 아무리 그래도 술집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건 막아야겠다. 그러나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요. 그랬다가 동서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시댁에 저도 바에서 일했던 사실을 알리면 어떡하지? 남편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갈등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동서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제 과거도 이실직고를 할 생각으로 찾아갔는데요. 글쎄 그날이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이불을 버렸었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바에서 일했던 사실까지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더 무시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정말 컸어요. 반면 아버지의 이불을 버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저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고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동서를 찾아갔죠. 동서는 처음에는 무슨 자기 손님의 와이프가 찾아온 줄로 알더라고요.
그동안 쭉 술집에서 일을 하며 그런 일을 많이 겪었나 봐요. 저 보자고 하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남편분 뒷조사하다가 저를 알게 되어 따지러 오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랑 사적인 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아마 사업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저희 가게에 오셨을 것 같으니까 오해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짐작하시는 그런 문제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 있죠? 저 그 남자친구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이름이 땡땡땡 맞죠? 동서는 그대로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까스로 물컵을 들고 마시려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오빠 형수님이시라고요? 아, 그런데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보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보니 동서는 그동안 감쪽같이 도련님까지 속이고 만남을 이어왔던 거였습니다. 바로 저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오빠에게 많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오빠는 저 이런 거 다니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 생각하시는 그런 일 아니고요. 2차 안 나가고 그냥 옆에서 술시중 드는 정도예요. 조만간 그만두려고 했어요. 학비가 모자라서 그것만 벌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발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시면 바로 헤어질게요. 하지만 이 사실만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네? 2차까지 안 나갔단 말 믿을게요. 저도 아가씨가 저희 도련님이랑 헤어지는 거 바라지 않아요. 내 얼굴 기억나지 않아요? 자세히 봐봐요. 나 그때 옆 가게에서 같이 일했던. 어머, 언니 맞아요? 전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저희 남편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앞에서 자기 아들만 끔찍하게 위하며 편애해온 시어머니. 제 친정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무시하고 홀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그에 딱 걸맞은 며느리를 보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인연 참 독특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고 우리 서로 과거는 비밀로 해주자. 그 대신 내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는 거 전적으로 도와줄게. 우리 시어머니 까다로우신 분이야. 잘못하면 네 과거 아시는 거 시간 문제라고. 그래서 저는 동서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몇 년간을 지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딱 원하는 이상적인 며느리를 전 알고 있었기에 동서를 그 입맛에 맞춰 둔갑시키는 건 참 쉬웠어요.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던 강남 출신이라고 배경을 속이고 부모님들도 큰 사업체를 하신다고 소개를 하게 했죠. 술집에서 버는 돈들 손님들에게 맞는 명품들로 치장을 하고 다니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잣집 딸이나 다름없죠. 거기다가 매일매일 피부 관리에 미용실에 그렇게 관리를 받으니 귀티가 나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어머님은 고급 취향이랍시고 술집 여자는 하는 손톱 손질을 따라하시기까지 하신 거였어요. 제가 도움을 준 건 정보를 준 것 외에도 딱 하나, 동서가 그 술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예전에야 술집 아가씨들이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원치 않는 접대도 해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돈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에요. 동서가 개인적으로 당겨 쓴 돈과 이래저래 갚아야 할 빚을 정리하니 의외로 쉽게 보내주더라고요. 한번 그 세계의 맛을 봤으니 돈이 떨어지면 또 오겠지 하면서 쉽게 놔주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저는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을 하는데 숨어서 조력한 1등 공신이었던 셈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동서가 술김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술집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야? 네가 그 술집 년이고? 이게 다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야. 아이고 여보, 무슨 말 좀 해봐요. 내가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시아버지요? 그간 해왔던 허수아비짓처럼 담배를 챙겨들고 휑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가관인 건 만취한 동서가 시아버지를 따라 나서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한 대만 주세요. 아우, 오랜만에 양주를 막 마셔댔더니 담배 땡기네. 같이 피워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둘째 아들이 술집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걸 쌍수 들고 환영을 했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귀한 공주님이 시집을 온 줄 알고 온갖 대접을 다 했다니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나쁜 년들,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출신 성분을 속일 수가 있어. 너 말해봐라. 그 모든 걸 네가 알고도 숨겨졌다는 게 사실이야? 네가 대체 누굴 망하게 할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억하심정에 그런 짓을 벌인 게야? 어머니가 늘 말을 하셨잖아요. 사람은 급에 맞게 어울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나 저희 남편은 상종도 하지 않으시려 하셨잖아요.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저도 어머님 급에 맞는 며느리가 들여오려고 하길래 눈 감아줬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뭐야?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아들이 술집 여자한테 딱 맞는 짝이다 이 말이야? 이 나쁜 년, 집안 말아먹을 것들이 둘이나 굴러 들어왔네. 아이고. 그렇게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파탄이 나버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당신 무슨 일을 벌인 거야? 그런 일을 알고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당신 동생이라면 당신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될 수 있었겠어? 여보,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내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 집안 사람들 절대로 당신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그걸 몰라?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긴 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분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키워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자식이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죠. 언제 한번 어머님이 도련님들보다 당신 위해 준 적 있어요? 당신은 대놓고 남의 자식 취급을 하는 게 이렇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당신 왜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야?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 아버님과 이혼을 하고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온 적 없던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무척 컸어요. 그만큼 그리움도 컸고요. 그걸 그나마 시어머니에게 정을 갈구하면서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저희를 무시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고기 집게를 저에게 던질 지경까지 와서는 저도 시댁과 인연을 끊을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이 남편의 결핍 때문인 걸 알기에 전 남편 몰래 남편의 친어머니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마침 연락이 되어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인자한 인상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있지? 고맙다. 네가 나를 찾아주고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앞에 나타나질 못했는데 고맙다 며느라. 아니 아가라고 불러도 되겠니? 네, 어머니. 그이도 어머니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요.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금의 시어머니는 천륜을 갈라놓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워서 둘째 도련님을 갖게 됐는데 본인의 아이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 들어앉아 온갖 모함을 해서 시어머니를 쫓아내 버렸다고 해요. 첩이 들어와서는 앞에서는 형님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험담에 잔심부름에 어머님은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그만 쫓겨나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떼놓고 나온 자식이 못내 걸려서 시댁을 머뭇머뭇 찾아가기라도 하면 그 여자가 어찌나 무섭게 협박을 했던지 글쎄 뭐라고 하며 어머님을 쫓아내셨는 줄 아세요? 글쎄, 당신 아들은 당신이 없어지고 나니까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 큰 애가 이불에 오줌 싸고 말문도 닫고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는 줄 아세요? 그나마 병원 다니고 하면서 그게 이제야 진정이 됐는데
당신 나타나면 또 그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당분간은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좀 커서 만나도 되잖아요. 애가 치근하고 안쓰러워서 당장은 보살펴줬지만 또 그 증상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애를 구박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도 갓난아기까지 같이 돌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다고요. 자식이 아프다는 말에 그런 자식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는 통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저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도 살 길을 찾아야 했기에 재혼을 하고 또 그쪽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더 남편 앞에 나타나기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눈물 섞인 어머님의 사연을 남편에게도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도련님의 결혼에 얽힌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자 큰 충격을 받았는지 혹시 본인이 모르고 있던 어머님의 사정이 궁금해진 건지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모자는 참 한눈에 보기에도 외모가 많이 닮아 있었어요. 둘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만나자마자 그동안의 세월이나 오래 앙금은 눈 녹듯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해요? 미안하다, 내 아들.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은 재회를 했고 긴긴 얘기를 나누며 해묵은 감정들을 해소했어요. 남편은 눈에 띄게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려 하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동서희 출신을 비밀로 한 거 외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 내가 동서를 알아본 건 나도 20대 때 잠깐 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뭐? 그럼 자기도 같은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거야? 아니야. 맹세코 남자들과 스킨십 하거나 잠자리 하는 건 절대 없었어. 그냥 서빙 정도라고 보면 되고 가끔 바에 앉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 의심되면 동서에게 확인해봐도 좋아.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 다음날 즉시 흥신소에 의뢰해서 제 과거를 모두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그 결과 제 말은 모두 사실인 걸로 판명이 났지만 남편은 아직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친어머니까지 찾아주고 외톨이처럼 지내던 시댁에서 자기의 길을 세워주려고 어쨌든 노력을 한 저를 알기에 저를 쉽게 내치진 못하지만 제 과거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일했던 건 분명하고 또 그 사실로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너 당장 네 처랑 이혼하라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걔가 그렇게 무서운 애야. 술집 여자를 한 가족으로 들인 결과로 네 동생도 결국 이혼남이 되고 말았지 않니? 그 앞길 창창한 애가. 근데 너네 둘은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전 남편에게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엄마 노릇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저러시는 것도 내 아들만 잘못되는 꼴 못 본다는 놀부심보로다가 그러시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결론적으로 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이혼을 종용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굳게 제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제 솔직한 마음은 시댁과 모든 연을 끊고 남편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전 목숨 바쳐서 남편과 어머님께 정말 잘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요. 저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면 저의 지나간 과거와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 조금이라도 응원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비밀로 안고 온 얘기들을 이렇게나마 털어놓으니 후련한 마음도 드네요. 제 길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